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꼼찰 청장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소개하겠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아, 퍼스트 레이디인가? 예, 자, 우리. 그럴 수도. 예,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소정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15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오셨어요. 예. 네, 더워서 네. 머리를 잘라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너무 무슨 시원하고 좋네요. 심경의 변화 이런 아, 게 그런 건 있어서. 전혀 아닙니다. 더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래요. 신유진 변호사님. 어떻게 오늘 훨씬 더 좀 네, 오늘 방송을 하나 하고 와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평소와 다르게 좀 예. 화사하게.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평소에도 화사하십니다. 네. 아이고. 어이구. 이제 우리 프로도 방송 빈말도 없는 하지 날, 말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도 이제 방송 없는 날도 파자마 차림으로 오지 마세요. 좀. 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기 지난주에 시청자들. 파자마 논란은 소재인 변호사님이 네, 맞아요. 아, 그러셨나? 보셨구나. 네, 맞아요. 네. 제가. 네, 잠시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영진 아주경제사회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태형 기자님 바꾸셨어요. 예, 예. 지난번에 댓글에 보니까 김태형 기자 팔뚝이 너무 돋보인다고 해서 네. 예, 진짜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기자계의 마동석 우리 그 김태형 기자 팔뚝이 예. 아 요새 갑자기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김태형 기자 팔뚝 보러 왔다는 분들. 아, 진짜? 예. 아이고, 세상에. 저는 이런 그 카메라 각도로 인해서 굉장히 최대 수혜자입니다. 네. 저희 우리 이제 김태형 기자님의 미니어처로 이제 구체적으로 예, 작게 보였는데요. 예, 자 우리 장영진 기자님 나오셨고 우리 김태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우리 김태형 기자님 사실 좀 아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간에 참 상을 당하셨습니다. 예, 너무나 참 이게 그 마음이 무겁고 참. 어떻게 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족분 한 분이 또 이렇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예. 아 그래요. 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어떻게 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동생이 저희 형이 방송 나오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아유 예. 아, 이 방송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면은,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저 형님이 이제 이곳에서 이 지구에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테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계신 동생분께서 적극적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리라 믿어 그렇죠.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앞으로 뭐 김태형 기자 더 팍팍 뜨지 않을까? 네. 지금도 떴지만 아니 저는 지난주에 사실은 김태현 기자님이랑 그냥 방송에 미흡한 사람인데 네. 약간 티키타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막 서로 막 이렇게 아, 했는데 맞아요. 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셨나 봐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현 기자님과는 그 다음날도 방송을 하고 카톡도 하고 아, 예, 그래요. 친한 사이라는 거를 좀 알겠습니다. 예. 김태현 기자님한테 묻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님. 네.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되게 그걸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들어가기 전에 광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뭐예요? 오늘 뭘 너무 무슨 좋아요. 광고를 해야 되는 거야? 오늘 경사 났네요. 아, 빨리 이거 광고 시작 안 하나 저는 예. 지금. 요게 저 클로렐라 딸기청. 네. 그리고 이 클로렐라 딸기잼. 아, 고추장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 클로렐라 딸기청 딸기잼. 네. 드디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여러분, 딸기 중에 클로렐라 딸기란 게 있어요. 예. 이 영양가 높은 클로렐라 배양액으로 딸기를 키움으로써 딸기의 당도가 훨씬 높고 과육도 정말 단단합니다. 네. 최근 소비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딸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딸기 이름이었군요. 네. 클로렐라 딸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딸기가 바로 충청남도 홍성의 박효병 농부가 재배하는 클로렐라 딸기입니다. 네. 효병이 형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최초의 유기농 농업 특구인 홍성. 여기서 클로렐라 딸기를 이제 개발한 박효병 농부. 그야말로 대박을 쳐서 현재는 팔고 싶어서 팔 딸기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2018년 홍성을 빛낸 홍성인에 선정되고 2019년 충남 농어촌 발전상을 수상할 정도로 자타가 흥이 나는 클로렐라 딸기의 명인입니다. 네, 현재 클로렐라 딸기 생물은요 시즌 오프가 됐습니다. 다 팔렸어 이제. 더 내놔라. 거기 가서 뭐라고 해도 내줄 게 없습니다. 다 팔렸기 때문에.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박효병 농부의 클로렐라 딸기로 만든 딸기청과 딸기잼입니다. 직접 키운 클로렐라 딸기로 바로 청과 잼을 만들어서 정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딸기청은요, 청을 만들 때 그 나오는 물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과육을 듬뿍 담아서 보기에도 예쁘지만 맛은 더욱 좋습니다. 왜 딸기를 우리가 짓무르면 네.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 물 다 지우고. 네, 그렇습니다. 클로렐라 딸기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데이트 치면은 이게 딸기청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아닌가. 네,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자, 클로렐라 딸기의 아삭아삭한 식감 여러분들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딸기잼 역시 오직 딸기와 설탕으로 맛을 냈습니다. 물, 향료, 방부제, 색소 이런 다른 첨가물을 일체 넣지 않았습니다.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딸기잼의 맛이라 자신합니다. 자, 클로렐라 딸기잼 300g 7,600원. 이렇게 돼 있죠. 요 용기에 들어 있어요. 딸기잼. 그리고 딸기청 딸기청 300g은 7,100원. 자, 딸기잼 600g은 12,800원. 딸기청 500g 11,800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 정도 가격에 클로렐라 딸기를 만난다는 거는 여러분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예요. 예. 자, 김용민닷컴에서 딸기 명인 박효병 농부의 클로렐라 딸기잼과 딸기청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특혜여서 이거 많이 구입하시면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 지시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서 지금 주문 너무 중이에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로그인 하고 계세요. 이런 제가 먹기도 전에 벌써.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 진짜. 네, 그래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이고. 딸기청이 되면 이렇게 과육이 조금 뭐 삭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물렁물렁해지는데 어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맛있죠? 근데 먹자마자 이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여기 있네. 특가. 주문해야 되겠어요. 너무 맛있네요. 아니 근데 세상에 이런 딸기잼이 다 있었네. 네. 이게 진짜 장 기자님 말씀처럼 이 과육이 정말 탄탄하고 정말 맛있어요. 이게 씹으면 단맛이 확 오는 게 그래요. 정말 아니 예전에 그 우리가 항상 먹는 잼이라는 게 뭐 오뚜기 딸기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뚜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딸기청과 딸기잼 두 개 합쳐서 12,500원. 아니 16,500원. 근데 너무 괜찮다. 공이 하나 더 들어간지 한번 보세요. 네? 아니에요. 아니. 예. 그만큼 쌉니다. 그만큼. 정말. 진짜 맛있네. 배송비는 좀 있지만 가치가 있네요. 여러분 배송비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정말 맛있어요. 야, 정말. 이게 과육이 장난이 아니네.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과육이 정말 진짜 장난 아니에요. 과육이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청을 담그면 과육이 조금 약해져요. 맞아요. 아무래도 흐물흐물해지고 흐물흐물해지는데 이놈이 아직도 살아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원 제품은 원래 그 생물은 진짜 더 탱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그거 먹고 싶다. 이제 원래 생물을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클로렐라 딸기 먹다가 이빨이 부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과육이 튼튼해가지고. 농담이 아니죠. 근데 요즘에 진짜 사실 이 딸기 우유라는 게 되게 히트 상품이에요. 카페 가면은.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딸기 우유가 얼마인 줄 아세요? 7,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7,000원이 안 돼. 이 한 통이. 와. 여러분, 특혜입니다. 특혜.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지금 빨리 사셔야 돼. 이 네. 특가가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문하고 그죠? 있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아마 지금 시즌 오프 시점이라 수량이 아마 한 3,400개 정도. 3,400개밖에 안 돼요? 수량이. 시즌 오프래요. 이것도.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어떡해. 어떻게?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막차에 올랐어요. 막차에 올랐어요. 현장 여러분, 구매. 서두르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이- 클로렐라 딸기라 그래가지고 확실히 과육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 딸기 이렇게 이 정도라면 약간 흐물흐물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네요. 탱탱해. 이분은 상 받으셔야 돼요. 네. 뭐가 딸기 이거- 장인이시네요. 진짜. 역시. 그러니까 그렇구나. 누가 보더라도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맛있는. 그죠? 맛있는데. 자, 오늘 서재인 변호사님 무슨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재용 전 이재용 그래요.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된 재용이요. 이야기. 네. 전 부회장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죄송해요. 이재용 부회장. 아이, 네. 참.
그건 괜찮아요. 고 이재용 부회장님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정말 안 돼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예. 예. 예,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화요일에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해 특이했던 점은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고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본안에서 충분히 다퉈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 동생도 그런데 그 조건으로 보면은 제 동생도 그래요. 응? 그 뭐 본안에서 다 다루기까지 다 했어. 그럼요. 네. 근데 왜 내 동생은 계속 구속 상태입니까? 지금은 구속 상태 아닙니까? 예. 저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이재용이니까. 이재용이니까 풀려났다. 이재용이니까. 사실 그 말밖에는 다른 설명이 안 돼요. 그래요. 이 구조가 누구랑 똑같으냐 하면은 정경심 교수하고도 되게 똑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정경심 교수도 10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의 증거물 다 확보했고 없어요. 이제 뭐더 이상 사실관계도 의문이 없어, 거의 의문이. 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구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는 그 혐의의 상당성이란 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5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그런 혐의의 상당성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증거도 와 있고 사실관계가 거의 소명이 됐으니 이거는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형평이 안 맞다. 그렇죠. 근데 사실 법리적으로 따져서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처럼 결론 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칙은 지금 원칙은 그 말은 이재용이니까? 맞는데 예. 그러려면은 누구나 그 원칙에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저기 동생분을 비롯해서 정경심 교수님이나 일단 그런데 왜 하필 굳이 삼성 앞에 가서 이렇게 됐느냐?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증거 바닥에다가. 인멸했으면 당연히 집어 넣어야지. 네. 그 증거 인멸은 또 부하들이 했다는 얘기인데 부하들이 그러면 무슨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아니 상관이 없진 않지. 자기의 이익도 아니고 총수의 이익인데 그렇죠.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자의에 의한 그런 범죄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거를 삼성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돼? 예. 어떻게 총수가 모르는데 밑에 일선 직원들이 알아서 총수의 경영권을 승계를 위해서 이게 착착착 준비도 다 하고 심지어 증거까지 다 인멸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러니까 삼성은 가능해라고 그런 보이지 않는 선이 움직이는 그 삼성 그 기사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 네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구속이 된다던가 그러면은 뭐 회사가 잘 운영이 안 될 거다. 여전히 똑같은 논리로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 삼성 내부 관계자한테 한번 그 실제로 구속이 되면 어떻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오히려 오너 리스크가 없어진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예. 사실은 그 만약에 진짜 정말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주변 임원들을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제 평소에는 만약에 올릴 수 있다면 올릴 수 있는 건데 네. 그 이후에는 구속이 된 이유거나 아니면 문제가 된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실적을 갖고 평가를 받으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는 게 회사 성장에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뭐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되게 황당한 게 삼성이 이재용을 위해서 호소문을 발표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글을 뭐랄까 교묘하게 쓰면서도 무슨 굉장한 감동이 또 있어. 막 삼성이 위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네. 삼성이 위기입니다부터 시작을 했죠. 네, 거의. 삼성이 예. 위기입니다. 막 극복하려면 경영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정상화 시키려면은 죄는 지은 사람은 잠깐 지은 만큼 들어가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 전 국민이 죄 지은 만큼 사실 장부상 그 가액이 4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럼 4조만큼 들어가라고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이 이득 본 게 그 정도란 얘기죠. 장부상 이득은 그 정도인데 실제로 더 크다는 얘기가 있고 한데 그 우리가 그만큼 죗값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죗값을 받아야 경영 정상화에 국민들의 힘을 보태주는데 네. 사실은 이 호소문은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호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거를 보내자마자 막 받아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더 신기한 일은 정말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라고 걸작이었어요. 최고의 걸작이었어요. 압권이었어요. 야,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듣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딱 튀어나와가지고 선처를 바라는 국민 60%. 딱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빅데이터 연구를 했는데 그랬더니 또 막 받아 쓰는 거예요.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 아니 여론조사도 아니고 안 했는데. 자기들이 검색해보니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검색량이 그 정도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것도 건데. 보면 이게 빅데이터라고 그러면 이게 그 무작위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했더니 또는 뭐 어떤 것들이 무작위로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블로그랑 뭐 그 카페랑 이런 걸 해서 5천 군데를 검색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재용 측에 좀 유리한 단어, 그 선처 뭐 이런 거는 7,500건 정도. 네. 불관용은 5,200건 정도가 검색되더라. 그래서 60%뭐 합산해서 계산해보니까 한 60% 정도 나오더라. 라는 식의 결론을 도출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짜맞춘 거죠, 이거는. 그리고 그러면은- 또 그거 하나 띄워주니까 좋다고 또 다 너도나도 아직은 그냥 안 그러면 썼죠? 이런 건가? 예수님 사랑하면은 네.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라고 그러면은 하면은 부정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는 예, 그런 결론이 난 거죠. 그런-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단어도 잘못 선택한 것이 이재용 선처 아니면 이재용 구속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불관용이란 말은 사실 네. 좀 쓰지 않는 말이죠?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근데도 그게 쓰지 5천 건씩이나 나왔다면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삼성의 눈에 띄어보고자 이제 띄어보고자 했던 건데 그런 거죠. 또 그런 거를 또 받아서 막 이제 방송에서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안 했잖아요. 네. 국민의 여론 모르면서도 막 이런 식이에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이재용 구속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저는 근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궁금하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던가. 국민들은 삼성이 망하길 바라지 않아요. 네. 다만 이재용이 죄값에 대해서 최소한 법원에서 정당한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왜 이재용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네. 이건 매우 불만이죠. 그 만약에 그 우리 집 그 아파트에 그 네. 경비원은 이재용 선처를 바란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저희 집 경비 아저씨는 구속시켜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그 센스를 이게 배워야겠네요. 물을 타야 돼 이게. 물을 타야 되는구나. 난물 탈 수 있는데 김용민 TV 외에는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물을 타야 되는구나. 아파트가 아니라서 동네 이장님으로 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해서 제가 특이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이 됐다 이 표현 때문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를 열심히 확보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이 됐다. 이거는 아무래도 법원이 그 여론의 영향, 그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된 여론인지는 좀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그런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장은 기각하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실관계가 입증됐다는 거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그렇죠.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뭐 지시를 했거나 관여를 했다는 것이 소명이 됐다. 네. 이게 아니라 네.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이 됐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삼바의 분식회계, 네. 뭐 합병 과정에서 뭐 네. 비율을 부당하게 뭐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킨 거 이런 것인데 이런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지만 또 그것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다툼의 여지가 될지 이런 가능성들이 다 열어져 있는 거죠. 이재용의 범죄가 소명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의심이 되는 범죄로 이제 범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들이 소명이 됐다는 그 거. 사실들이 소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삼바의 분식회계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일부 판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유죄 판단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거의 이론이 없는데 네. 거기에 이재용이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사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지금 이 사태가 왜 발생했습니까? 이재용이 이걸 위해서 발생한 사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용의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재용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저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사실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1996년도에 그 전환사채 헐값 매입 아마 그때부터 이제 쭉 그쵸. 15년, 네. 20년간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96년생이 지금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어? 96년생이 그쵸. 그렇겠는데요. 네. 25 아닙니까? 25. 애까지는 좀 빠르지 않을까요? 왜 있어. 네. 하기사 저희 집사람 25세 취집을 왔어. 27살에 애 낳았어요. 에이, 도둑놈. 에이.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 그룹의 경영권 승계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 10년, 20년의 이런 그런 어떤 긴 그림을 갖고선 이제 차분차분 이제 해 나가는 건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또 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 네.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일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 이건희 회장이 주도적으로 어떤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할 때는 그 일은 이재용 부회장의 일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일인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이 최서원 측의 말 같은 것들을 이제 뇌물로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뭐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된 바 있죠. 아니 뭐 네.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신 이후로는 다 이재용 책임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2014년에 쓰러지셨나 그 양반이? 2014년 예, 그 그리고 무렵이죠. 2015년에 삼성 그 있죠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이 그 진행되는 과정에다 가보면은 이게 이건희 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걸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갈 구멍이 다소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떠넘기고. 근데 뭐 이건희 회장은 이미 지금 거의 지금 누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탈 수는 네. 없는 거죠. 그런 경우를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잠깐 에버랜드 사건, 전환사채 네. 사건 네.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제가 공부할 때 공부했던 판례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웬만하면 좀 그래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이해가 돼. 돼야 되는데 잘안 이거는 되죠. 그냥 뭐지? 법리는 없어. 네. 괜찮아. 저도 사실 이해 안 되는 판례가 판결이 정말 있긴 해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처음으로 아 삼성이 정말 이 대법원의 어떤 논리를 깨는 것이 삼성이구나. 그때 처음 느꼈었거든요. 지금도 충격이 조금 그 사건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도 그 당시 논리가 없는 그런 판례처럼 결론을 내린다면 이제는 국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환사채에 대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던 다른 임직원들은 다 포기를 하고. 네. 예. 포기합니다. 그랬- 이재용한테만 그랬죠. 몰아줘. 네. 이재용 혼자 이익을 봤어요. 네. 그렇지만 대법원은 괜찮다.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번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같은 경우 단순히 분식회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삼성전자라는 데가 지금 글쎄 그 회사 가치가 뭐 500조, 600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1, 2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법원이 잘 판단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회계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그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볼 때 뭐 화웨이를 비롯해서 많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 그 EU가 미국의 태도가 그렇게 마땅치 않으면서도 미국 편을 들어주는 이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회계를 믿을 수 없다라는 점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그 제정한 법률 중에 반부패법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그 전 세계 어디서든 간에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기업은 미국에서 장사할 수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여기에 삼성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삼성을 이렇게 끝까지 옹호한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삼성은 앞으로 향후 뭐 지금 당장은 모르겠으나 향후 삼성이 계속 지금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냐 글로벌 시장에서 어렵다. 네. 그래서 정말 삼성이 국민 기업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면 또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읍참마속을 해라.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그 영장 기각에 대한 판단을 냈는데 지금 파기환송심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 이재용이가 박근혜 최순실한테 뇌물 준 거, 86억 준 걸로. 네. 그건 이번에. 다른 사건. 지금 두 예. 개 사건이 진행이 그렇죠. 되고 아니 뭐 있는데 하여튼 네, 한 네. 맥락성이 네. 있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냐? 이것도 역시 이재용을 감옥 보내느냐 마느냐 네. 얘가 걸려 있는 파기환송심 네. 아닙니까? 근데 대법원 판결로 보게 되면 86억을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한테 뇌물로 준 것으로 그렇죠. 확정을 했고 네. 따라서 잘못된 2심 판결을 바꿔라 해서 파기환송심으로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50억이 넘으면 다 감옥 가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얄짤없이. 최하한이 네. 이제 5년 이상이어서 5년인 경우에는 실형 이제 이 선고가 되는데 네. 그 2심 판사가 음. 삼성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면서 이제 장량 감경을 할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았죠. 또 아, 그 그럴 직권으로 경우에는 감경할 수 할 수 있습니까? 있죠. 반으로 이제 감경을 하면 2년 6개월이 만약에 최대 된다면 반까지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또 열려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요. 아니 우리나라에 뭐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은 저기 뭐 저 그렇게 저 그렇게 해주지. 봐주는 뭐 그런 법이 그런 있습니까? 일은 그런 일은 거의 없었. 비슷한 행동을 부영해서 좀 하려고 똑같은 하다가 그 재판부였죠. 예, 그래서 좀 했었는데 거기엔 또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또 지금 또 그 감옥에 다시 가셨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정준영 씨가 만약에 삼성도 그런 식으로 해서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를 이렇게 결정한다면은 이거 좀 우리 국민들이 폭발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네. 특검에서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기피 했는데 신청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일단 기각이 됐고 네. 검찰이 항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피 신청을 해서 정준영 그 판사의 재판부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 정준영이가 또 저 MB 재판도 2심에서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그 MB 재판에서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하기가 예, 어렵죠.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말 이해하기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만들려고 한 것도 되게 당황스러웠고. 네,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 다시 안 할게요 하고 해서 만들었다면 또 얘기가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 선고를 앞두고서 만들어라라고 하면 하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그 제 동생이 저희 집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서 예,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 어떨까요? 웃을 텐데. 근데 저는 그 준법감시위 모양새를 보면서 사실은 이게 법적인 뭐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관들 그냥 사회이사처럼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런 이미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지금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김지영 전 대법관이시잖아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분은 현직 대법관 시절에 독수리 오영재라고 불리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사회적으로 먹힐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김지영 전 대법관께서 무슨 상을 받으셨는데 이 상을 그 정의기억연대에 상 받은 그 상금을 거기 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미지가- 생각하면은 삼성으로서는 정말 어디서 저런 최적의 인물을 저렇게 찾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삼성으로서 약간 조금 대척점이 있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다.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누가 감옥 가고 싶겠어요. 나 참. 그러면은 2심 판결도 우리 저 변호사님이나 우리 기자님들 보시기에는 뭐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한번 좀 네. 그 자신의 어떤 전망 51%라도 네. 그쪽일 것 같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님. 저는 근데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안 된 점에 조금 네. 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게 예. 이게 이제 징역이 안 나오고 그냥 벌금만 나온다고 하면 구속영장 기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후에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남겨둔 게 아닌가 생각은 남더라고요. 우리 저 누구야 그 정준영 형이 네네. 어차피 저 구속을 시킬 거니까 어차피 시킬 거니까 그러면 나를 내가 굳이 또 여기서 영장을 발부하는 뿌리수까지 둘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신박한 해석이네. 네. 처음 듣는 해석입니다. 예. 자 우리 장용진 기자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만약에 정준영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때리고 지금 삼바 사건에 간 사건도 뭐 어쩌지 하다 보면 또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면은 집행유예 2건이 겹치게 될 거예요 아마. 네. 상당 기간. 아, 그러네. 네. 근데 집행유예 2건이 겹친다? 그래서 내가 전혀 못 본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일반적이고 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 예,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결국엔 시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미 1년 정도 살은 앞에 거 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시정 많이 깎아서 시정 뭐 1년에서 2년 6월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 시형으로. 시형으로. 집행유예 없이.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정으로 1년이 나오면 참 신박한 것이 그러네요. 거의 딱 채웠네요. 9일만 있으면 돼요. 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아, 그거를 또 쳐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차라리 시정을 살고 나와버리니까. 그 국정농단 재판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예. 지금 저 삼바 수사 그거는 지금 일단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시경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시정이 하나가 나오면 하나는 좀 봐주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요. 이게 법리라기보다 그런 경향이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가 시정을 살려면 그러니까 둘 다 집행유예를 하기 어렵고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 시정이 나온다고. 그래도 저기 설마 1년 나오겠나? 그 진짜 그 국민들이 더 열받지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나오겠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1년은 그냥 제가 예를 들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 먼저 했던 국정농단에서 그래도 시정을 내는 게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싸게 먹히지 않겠나. 이 발음 표현이 죄송합니다. 아, 최종적으로 싸게 먹히지 않겠느냐. 정준영 씨가. 네. 아. 안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2개 겹친다? 그건 정말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국민들은 뭘 믿고 살아야 될지 뭐랄까 믿어야 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장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1심에서 마음에 안 드는 형이 나왔어요. 그럼 2심 가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전관 변호사 찾습니다. 그잖아요. 맞아요. 또 그 저기 뭐 그 판사 2심 판사의 고향 네. 따지고 연수원 기수 따지고 네.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예전 그 뭐 98년도인가 대법원 자체는 98년도인가 났던 것 같은데 99년도인가 그 에버랜드 전환 사태 사채 그런 판례를 답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삼성이 뭐 이제 믿을 데가 없잖아요. 윗선에. 그러니까 뭐 아직도 이제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많이 의심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대법원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손을 넣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뭐 대통령한테 독대하면서 막 말 사다 주고 뭐 하면서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바로 윗선으로 바로 꽂기가 어렵기 때문에 끈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국민한테 호소문을 내리고 막 언론사들한테 오도하지 말라, 왜곡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사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스물스물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들을 막아. 그다음에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것처럼 또 그런 기사를 좀 내보내. 그러면서 국민의 뭐 힘 때문에 마치 이재용이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양새로 끌고 가려는 것 같은데. 그 빅데이터 연구소도 그래서 동원됐구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눈 부릅뜨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면 사법부도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형량 자체는 뭐 세게 받지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뭐 사면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고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다 그러잖아요. 내 동생은 아니 내가 그랬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은 참수형이 났을 거예요. 참수형. 네. 목이 없어질 거예요. 잘 걸렸다 이러고. 네. 그러니까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윤미향 사건에서 회계 부정이 있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사람을 예, 피를 말립니까? 전 언론이 달게 붙어서 진짜. 근데 다 합쳐도 삼성의 10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1000분의 1은 될래나? 조단위고 거긴 조단위고 여기는 뭐 억단위고. 그런데 언론이 지금 그렇게 계속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보면 끌고 가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주입식으로 막 언론에서 막 내려주면은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듣고 그렇게 그렇구나 그래 용서해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옛날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지금은 김용민 TV가 있지 않습니까? 오, 맞았어. 김용민 TV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용민 TV 보시고. 장용진 TV 보시고 장영진 TV 저 구독했어요. 우리 좋아요 눌렀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사법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행동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전망은 네. 전망은 저는 세게 나온다. 세게 나온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원정숙 부장판사님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구속영장을 치면은 이제 내려주면은 이 사람이 1년 동안은 못 나온다. 네. 왜냐면 재판 자체가 네. 1심 못 끌고 구속 하면 기간이 못 있으니까. 나와요, 못 나와.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 사람을 1년 동안 혼자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가두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 여론보다도 일단은 내가 이 모든 거 그리고 기록 20만 장 솔직히 읽어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그 핑계도 있잖아요. 그 검찰이 20만 장 가져온 거예요? 네? 검찰이 네, 20만 장. 일단 수사 기록은 20만 장인데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청구가 되면은 수사 기록이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재판 법원 변호인들이 또 한 4만 장 정도를 냈다고. 그러니까 그거 읽어볼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그 하루에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탁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증거인멸 위험성, 뭐 도주의 가능성 이런 거 얼른 살펴보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럴까 해서 일단 뭐 그런 식이었다면 차라리 저는 좀 나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게 뭐냐? 이번에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의 변호인들 보셨습니까? 와, 이게 어벤져스구나. 그렇더라고요. 좌재경, 우한승. 야. 아니 며칠 전에 그 저번 주 재판 취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이제 제 뒤에 검사들이 3명이 이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모르는 재판이고 검사들 얼굴을 확인 못 해갖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쇼킹이었어요. 뭐요? 정관예우가 있구나 있어요. 생각을 딱 했던 게 그 부장검사가 야, 판사랑 변호사가 내 동기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그 평검사들 같아요. 부장님 저기 저 동기시면 이번 재판은 편하겠네요. 그러면 그냥 뭐 놀다 가는 거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기자 수족값인데 이거?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제가 전에 제가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어느 법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기자니까 한 군데 가만 아니고 이렇게 뻘뻘뻘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구경할 게 없나 이렇게 다니는데 그 검사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검사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오늘 뭐 누구 사건이 누구 어쩌네 하는데 막상 들어왔는데 공소장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공소장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공소장이 이게 되게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잘해야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네. 끊어읽기를 못 하는 데다가 떠듬떠듬 하는 데다가 하니까 공소장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상황이 황당하니까 판사님이 됐고요. 잠시만요. 됐고요. 이러더니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 공소장 받으셨죠?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변호사님, 거기 피고인의 변호사님이 직전 부장검사였더라고요. 그래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엄청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되었다는 전관은 전관 중에 슈퍼 전관이에요. 슈퍼 전관. 힘 빠지네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최재경 검사장이라고 그러면요. 진짜 유명한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진짜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네. 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면요. 누가 이제 그 사람한테 청탁을 좀 넣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청탁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최재경 검사장이 그 청탁의 주인공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딱 검사실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드리면서 담배 혹시 피우십니까? 피우셔도 됩니다. 담배 안 피우시면은 그러면 저기 식사를 한번 할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더래요. 네. 그리고는 나갈 때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뿌듯한 거예요. 아, 내 청탁이 먹혔구나. 근데 시령 나와 시령 선고하더래요. 시령을 구형하더래요. 구형. 그리고 그러고 누구 말못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영장 치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진짜?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변호인으로 등장했다. 이분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핸들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딱 영장 실질 심사를 하러 갔는데 한승이라는 양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네. 2월 달까지 전주지방법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숨만 쉬고 있어도 대법관이 될 거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법농단에 연루가 좀 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통합진보당 사건 이게 외압을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네네. 뭐 그거랑 몇 가지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신 분인데 그분이 탁 들어가 있다. 그 영장 실질 심사하는데 그거 심사할 때 그분이 탁 들어서 앉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을 보는 순간에 판사님 숨이 턱 막혔을 거예요. 엊그제까지 내 인사국가를 좌우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대법원에서 그 기획조정실장 같은 것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구속이 나오기 어렵겠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관도 이런 전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검찰 측 전관은요, 저기 검사장만 3명이 최재경, 이동열, 김기동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쟁쟁한 그 특수통 검사들이었어요. 이러니 그 판결은 AI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AI한테 맡기면 유전무죄 유죄가 되지 않을까? 따라할 거예요. 배워서. 판결이 여태까지 그렇게 났으니까 지금까지 한대 나름이야. 아, 네. 그렇구나. 아니, 저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아, 그럼 일단 신유진 변호사님, 그 최종적으로. 저는 한 그 파기환 성심에서는 네. 5년 이상, 5년 정도는 최소 나온다. 5년 나온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네. 기억해놓고 계시죠? 자, 우리 소대현 변호사님, 대미를 당시켜 이거 주십시오. 예언 영상 뭐 이런 건가요? 네, 저는 예. 그냥 다른 가능성은 지금 그 항소심 이제 파기환송심 시작됐을 때 저는 정말 너무 생소했던 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생소했거든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첫 기일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뭐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뭐 몇 살에 뭐 무슨 경영 철학을 세워서 어떻게 삼성을 이끌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삼성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고 또 치료적 사법, 회복적 사법이란 그런 이야기도 하셔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생소했거든요. 그거는 저는 변호사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좀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기피 신청을 했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기각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 예상은 재판부가 바뀌냐 안 바뀌냐 저는 그냥 여기에 한번 좀 예상을 해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정준영에서 바뀌냐 안 바뀌냐. 그러니까 그게 바뀌냐 안 바뀌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법원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정준영 판사가 재판에서 기피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오겠죠. 네. 근데 지금 저도 혹시 뉴스에서 정영식이 오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정영식이가. 또 저희 정영식이 2심판이 네, 됐군요. 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맞네요. 그 지금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 기피 사건을 맡은 주심 판사가 삼성에서 이부진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부진 사장.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에서 그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판부를 바꿨던 그 판사님이 지금 이 기피 신청을 맡으셨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임종원 차장의 경우에도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이 거의 무기한 연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재판부가 변경이 되고 기피 신청은 각하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판부가 변경이 됐으니까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도 이제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저희는 바뀌었으니까. 뭐 법조계라기보단 제 주변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대법원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인사이동 될 때까지 그냥 사건 처리 안 하고 기다렸던 거 아니냐. 아, 그것도 방법이네. 네, 그래서 인사이동 되면 기피 각하하면 되니까요. 근데 인사 처리 연초잖아요. 네, 연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뭐 5, 6개월 미루는 거는 저는 뭐 가능할 수도 예, 있다고 그 생각은 정도까지는 들어요. 보통 많이 미뤄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가 변경이 됐을 때 그 재판부가 와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이 삼성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에는 기록이 20만 건이라잖아요. 20만 건이면 어떻게 저도 10만 건, 10만 건까지는 해본 것 같은데 20만 건이면 한 이 정도 되는 게 한 20건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 되는 게 한 20건. 다 보셨었어요 그때? 저는 다 봤죠. 근데 그게 기록을 다 보는 방법이 있어서 저는 한 이만한 거 한 16건까지는 한 사건에서 봤는데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1, 2년 만에 끝날 사건인가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저는 이거는 대법원 끝날 때까지 한 5년 가는 사건 아닌가.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삼성 지금 바이오로직스 시작한 사건. 사건. 예, 네. 분식회계. 예. 아니 그러면은 정준영이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행유예 나올까요? 아, 이 세 분은 지금 시정으로 싫어. 결론이 났는데 우리 소재인 변호사만 지금 아니 근데 왜냐면 저도 정말 이번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상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여론의 힘, 언론의 권력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사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따지면 삼성의 분식회계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할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되는 아, 글쎄 거고요. 말이에요. 이건 진짜 국법을 조원의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사건인데 법원이 기각을 했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바로 전 단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내부 문건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었고 공장 마룻바닥을 뚫고 숨기기도 하고 글쎄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이 경악했어요. 네, 보통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서 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그렇죠. 것들이에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도 아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본안 가서 다퉈라라고 이렇게 기각이 된 걸 보면 저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자,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태영 기자님, 장용진 기자님,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은 시정 나올 것 같다. 네. 열흘이라도. 예. 예. 그다음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은 집행유예로 나올 것 같다. 아, 여러분 이제 갈립니다. 확실히 갈려요. 예.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본심을 얘기하세요. 본심을. 아니 그냥 이대로 네. 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자꾸 여론 얘기를 꺼내는 거는 이거를 흔들려고 써먹는 그러니까, 카드인데 흔들려고. 우리가 우리까지도 여론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면은 쟤네가 저 사람들한테도 먹혔다 좋아할 것 같아서 되게 요 기간 동안 네. 그 삼성이 기자들을 열심히 키워왔다라는 걸 느꼈던 게 영삼성의 예. 그 채널의 그 기자 생일 잔치를 해준 걸 쇼킹이더라고요. 그거는. 아니 뭐 자기들끼리 뭐 아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부패방지법이니까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기자가 그렇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액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뭐 케이크 하나 놓고 박수 쳤다 이 정도가 아니던데 그러면은 아이고 사람들 그럴 수도 소소해라. 남정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케이크 하고 축하해. 아유 이쁘다. 우리도 키우죠. 앞으로 김태형 기자님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놓고 우리 김태형 기자랑 저랑 이제 내기를 했어요. 네, 이겼습니다. 다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나요? 얘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왜냐하면 진짜 사법부를 한 번 더 믿었거든요. 아니 김태형 기자님처럼 저도 이거는 발부된다. 설마 이거를 기각을 시키겠나? 예, 저도 그랬죠. 근데 정말 저 너무 놀랐던 게 영장 실질 심사 며칠 전부터 언론에서 정말 굉장히 떠들썩하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 비판하고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 우려하고 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저도 막 거기 막 괜히 막 걱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게 정말 이 되게 언론 권력이라는 게 굉장하더라고요. 법적인 내용을 쓰는데 네. 법조 기자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산업부 기자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쓰더라고요. 네. 아주경제처럼 경제지인데 깨박 재판 들어가. 그래서 저희는 구속된다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썼는데 산업부는 또 다르게 쓰고. 예, 그래서 저기 또 누구 말로는 저기 네.
그 의견을 좀 통일을 시켜라.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 근데 저도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좀 섞어서 시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어?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는 나올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짧은데. 예? 1년이요? 어쨌든, 들어간 게 알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네, 들어가라. 근데 사실, 뭐, 이게 참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네. 이재용 씨가 감옥 들어가고 1년 동안 정말 인터넷이 깨끗했어요. 그 왜 제가 뭐 그냥 낙곰수지로 그 인터넷 여론 같은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왔는데 네. 이재용 씨가 감옥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나올 때까지. 이건 뭐 정말 이런 태평소대가 없었다. 거의 이건 요순 시대다. 요순 시대의 다름 아니다.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제 그 구속영장 검찰이 딱 치고 나서 갑자기 삼성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놀랍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네. 이재용이 감옥 네, 들어가면은 오너 리스크가 없어지니까. 그 실제로 영업이익이 2배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옥 있는 동안. 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삼성을 비롯한 그 대기업들이 보수 단체들을 후원을 하는데 그 상당액이 그 키보드 워리어를 양성하는 데 들어간다. 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다는 그런 주장들도 꽤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인터넷이 깨끗했다. 네. 이게 좀 과도한 욕설이라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거는 없긴 없었어, 확실히.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여론몰이가 보이거든요. 이 새끼들 너무 그 정말 얕은 수법이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 이재용이 감옥 들어간 동안에는 정말 그런 얕은 수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예. 아니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건 참 그랬었는데 법의 정의가 좀 섰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그 파기환송심이 언제 결론 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수가 없죠. 지금 기피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중단된 상태고요. 예. 그 좀 전에 제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이제 예상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대기업의 총수가 뇌물을 뭐 80억 원으로 대법원에서 일단 정해진 거죠. 네. 그렇게 주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게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딱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 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현안들, 여러 현안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냥 정경유착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실형 선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 입장에서도 한번 털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근데 듭니다. 만약에 집행유예로 나왔다. 네, 그러면 다음에 지금 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 네. 이 건은 그러면은 이것도 집행유예가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 아까 제가 하셨잖아요. 볼 때는 그렇죠. 왜 차라리 그렇다면 이게 다음에는 앞에 걸 이렇게 그 형을 실형을 살려버리면은 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미 그 1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깎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보면 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경합범 그 감경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나중에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같이 기소가 돼서 같이 이렇게 그 재판을 받았다면은 정해졌을 형을 감안해서 나중에 된 것도 이렇게 좀 깎아줘라 뭐 이런 전문 지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동시 판단의 이익. 네, 그렇죠. 뭐라고? 동시 판단의 이익이라고.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받으면은 한 번에 재판을 그러니까 받으면은 이거죠. 좀 더 깎이죠. 내가 이제 태연이를 막 두들겨 패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김유신 변호사 딱 두들겨 팼어요. 근데 신유신 변호사 때린 것만 제가 덜컥 걸렸어. 재판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해가지고 징역 1년 받았는데 태연이 때린 게 또 들킨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럼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받았다면은 합쳐서 징역 한 1년 2월 정도 나왔을 그렇지. 텐데 네. 이걸 따로 받게 되면 또 징역 1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묶어서 이건 2개월만 해줘.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재판 네. 국정농단 뇌물 사건 지금 파기환송심과 있는 거 요게 집행유예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뒤에 거를 그 봐주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징역형으로 근데 가야 되는 앞에 거고. 게 실형이 나와버린다. 그럼 뒤에 건 봐줄 수 그럴 있게 수가 되는 거죠. 있기도 한 거죠. 예. 네.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삼성의 그쪽 법무팀에 있다면 그냥 앞에 거는 그냥 지금
실형 받자. 예, 이게 낫습니다. 저도 그거는 맞다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중에 네. 결과적으로 싸게 먹힙니다라고 조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재용이라면은 야 집에 가. 그러겠죠. 야, 너 가. 이럴 것 같아. 감옥을 전혀 안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임마. 너 싸게 끊어주고 말고 뭐가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재용이라면. 네. 아, 근데 아니, 제 말이 되게 합리적이에요. 네, 정말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거는 맞아요. 네. 삼성의 그래. 합리가 안 통해. 자, 그래요. 그렇기 아유, 때문에 참. 이번에 그냥 우리 저 재용이 형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또 본인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으면은 다음 뭐 나쁜 대통령이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뭐 그런 비슷한 시대가 와가지고 뇌물내라고 할 때는 좀 조심을 하시겠죠. 좀 그럼요. 안 그거 내겠죠. 절대 안 하겠지. 예, 그게 우리 치유적 회복은 감옥 갔다 오는 것이다. 네.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네. 내 동생만 갈 수 없다. 맞아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네. 지금 뭡니까? 여기 지금 댓글이 재밌는 게 올라왔어요. 예. 김태현을 팬다? 저덩치를 저덩치를 팬다고? 아마 무죄로 나올 것 같아요. 무죄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예. 추가적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식한테 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0년 뒤, 20년 뒤를 대비해서 저희는 자식한테 뭐가 가고 있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것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묘하네요. 하여튼 오묘해요, 진짜. 오묘해요. 진짜 이재용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네, 일들이 맞아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네. 일이죠. 참 우리 법원도. 근데 이게 진짜 이재용 한번 봐주다가 대법원이 망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판사님들. 네? 대법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양승태 어떻게 됐습니까? 음.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방송이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사법부를 세워야 국민들이 믿을 곳이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 뭐 이거 엉망이면은 힘들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김